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요즘 조선업이 잘 나간다고들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인력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가 비자 문턱을 낮춘 지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조선소로 직접 고용된 E7 비자, 이 특정 활동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기사를 보니까 정부 정책과 실제 현장의 온도차가 상당히 커 보여요. 왜 그런지 그 속사정을 좀 파헤쳐 보죠.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이분들이 낙동강 우려할 신세라는 건데요. 낙동강 오리알이요. 의지할 데 없이 좀 외롭고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숙련공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데려온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은 역시 정부의 비자 완화 조치였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2022년부터였죠. 법무부가 E7 비자, 특히 조선업 용접工같은 분들이 많이 받는 E7-3 비자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완화라면 예를 들어서요. 원래는 경력이 꼭 필요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면제해줬고요. 또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 규모도 늘렸습니다. 처음엔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에서 30%로 늘렸다가 나중엔 아예 상시화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계열 대기업들이 2023년부터 직접 이분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E7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2021년에 한 2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엔 거의 4만 5천 명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불안정이에요. 비자 자체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1년 만에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1년 만에요? 아니, 숙련공으로 데려왔는데 그렇게 짧게 쓴다고요? 네. 기사에 나온 스리랑카 출신 만호주 씨 사례를 보면 용접 기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운이 좋아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초단기 연장만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좀 숙련공에 대한 대우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E7 비자는 한번 계약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직 금지 조항 때문인데요. 전직 금지요. 그럼 회사에 완전히 묶이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자가 꼼짝없이 처음 고용된 기업에 종속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분들 상당수가 입국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요. 그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적게는 1,500만 원, 그래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빚을 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계약이 끝나도 빚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미등록 체류자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고용도 불안정한데 이동도 어렵고 빚까지 있고 그런데 임금 문제도 있다고요? 원래 27 비자는 임금 기준이 좀 높지 않았나요? 맞아요. 원래 취지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데려오는 거니까 임금 기준도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의 80% 수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한 270만 원 정도 됐죠. 네, 비교적 높은 편이었네요. 근데 기업들이 계속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지난 4월부터 이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월 209만 원 정도요. 기준 자체가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간 거군요? 네, 사실 그전에도 편법이 좀 있었어요. 기사를 보면 기업들이 급여에서 식비나 외국인 생활지원비 같은 명목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공제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꼼수였네요. 그렇죠.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근데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결국 내국인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하고 맞물리게 돼요. 조선업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을 계속 끌어내리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 구조를 만들 우려가 큽니다. 기사에서도 한 하청 노동자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실수령액이 204만 원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단기적으로 사람만 채우려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도 힘들고 내국인 합청 노동자 처우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걱정되네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조선업에 정말 괜찮을까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정규직은 계속 줄고
비정규직이랑 이주 노동자 수만 크게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협력업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이주 노동자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속노조나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 인력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력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네요. 네, 경남대 양승훈 교수님 같은 분은 하청업체 임금이 제대로 올라야 젊은 사람들도 조선업으로 들어오고 산업 자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지금 방식은 호황기라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기사를 정리해보면 조선업 인력난 해소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현장에서는 기업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하청 노동자 모두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산업 현장에 인력은 필요한데 지금 방식은 어딘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비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또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미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길이 될까요? 이 고민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